오늘 시작을 하면서 또 하나의 서론 아닌 서론은 이거예요. 우리 한 동료 선교사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우리 같은 개신교회를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에요. 그러나 다 기독교인들이죠. 이 팔레스타인 아랍 기독교인들이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자기한테 굉장히 질문을 하고 싶어 하는 건데 자기를 굉장히 난처하게 만든 질문이 하나 있었대요. 뭐냐면 1948년에 이스라엘의 건국은 당신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 질문을 성도 중에서 하나가 했대요. 자신은 한국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배웠대요.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하려고 딱 해보니까 다 아랍 사람이고 기독교인인 거야.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선교사가 벌써 중동으로 가신 지가 30년이 됐어요. 지금 그 동일한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이 생각에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편이었던 자신이 30년을 중동에서 살다 보니까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아랍인들과 살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들을 좀 하려고 그래요. 강의 순서는 좀 중동의 이해를 위해서 워밍업 슬라이드를 몇 개 준비했는데 아마 흥미가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오늘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중동에서의 충돌, 배경, 또 원인들을 한번 같이 알아보고요. 또 해결점이 있나도 한번 알아보고 질문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밍업 뭘까요? 바로 예루살렘 이슈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 예루살렘 이슈는 중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거나 관여가 된 사람한테 이 이슈를 모르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중동에서 살아간 사람들은 이 이슈 때문에 사실은 모든 분쟁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과연 그 예루살렘 이슈, 예루살렘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오늘 짧게 이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모든 예루살렘의 이슈의 시작은 저 왼쪽에 보이는 조그마한 저 바위 덩어리 때문에 시작이에요. 이 바위 덩어리가 뭐냐? 유대인 측에서 보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 드리던 모리아산의 그 바위예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시오니즘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새로운 성전 건축이 필요해요. 새로운 예루살렘의 건축이 바로 이 바위 위에서 안 되면 안 돼요. 무조건 이 바위여야만 해요. 그들의 신앙에 의하면. 그러므로 이 바위는 저렇게 보잘것 없고 볼품없는 바위 같지만 유대인들에게 이 바위는 생명 같은 바위예요. 본질이에요. 목숨을 내놓고라도 사수해야 되는 바위예요. 굉장히 중요한 바위라는 거죠. 자, 그러나 공교롭게도 비극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모든 무슬림에게도 생명 같은 바위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슬람 측에서 보면 비록 7세기에 탄생된 이슬람이지만 그들의 전승에 의하면 메카에 있는 이 무하마드가 꿈속에 환상 중에 메카에서 백마를 타고 은하수 하늘을 내려와서 예루살렘의 이 바위를 딛고 하늘로 올라가는 전승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모세부터 유명한 그 선지자들을 다 만났더니 무하마드를 상석으로 안내를 했대요. 그러므로 우리 무하마드는 다른 모든 선지자보다도 가장 위대하고 최고의 선지자시다. 이런 거를 자랑하기 위해서라도 이 전승은 전 무슬림들 사이에서 퍼져가요. 자, 그 전승이 퍼진 다음부터 모든 무슬림들에게는 이제 이 바위가 동일하게 본질적인 바위가 되어버렸어요. 생명 같은 바위가 됐어요. 정말 동일하게 유대인처럼 목숨을 버리고라도 지켜야 되는 이 바위가 된 거예요. 너무 공교롭지 않아요? 아니, 옆에 조그만 다른 바위여도 좋고 또 유대인에게 아프리카에 저렇게 바위들이 많으니까 거기다가 유대의 새 성전을 건축하시라고 안 되는 거예요. 자,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유대인에게도 생명이고 본질 같은 바위요. 무슬림에게도 현재 생명 같고 본질 같은 바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최근에는 이것이 오스만 제국 때부터 무슬림들의 바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스만의 말기에 요르단의 후세인 황제가 자기의 사제를 털어가지고 저 바위 위에 황금으로 돔을 그냥 입혀버렸어. 아예 우리 거다 해가지고 그것이 바로 알 아크사라고 불러요.
알 아크사 사원이라고도 부르는데, 사원은 기도를 드리는 곳이 모스크의 이름으로서 사원이기 때문에 회당이라는 말이 더 정확해요. 사실은 조그만 곳이니까요. 그래서 여기 화살표로 보시는 저렇게 황금돔이 그 바위 위에 씌워져서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무슬림들의 바위예요. 그러니 옆에 지금 통곡의 벽이 보이시고 유대인들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바로 앞에 있는 자기네들의 바위여야 되는 저곳이 무슬림들에 의해서 저렇게 회당으로 뒤엎여 써가지고 황금으로 돔까지 입힌 것을 보면서 뭐라고 기도할지는 대충 짐작은 가요. 저거 어떻게 뺐었지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저걸 좀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바로 앞에다 놓고도 들어가지도 못해서, 왜냐하면 무슬림 구역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현재 스코와 무슬림들의 바위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든 중동의 비극의 시작이에요. 비극의 시작이에요. 물론 48년에 이스라엘의 건국되기 이전부터라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저 바위는 여러분들 생각에 누구의 바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좀 애매모호하죠. 자, 대부분 복음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희 개신교인들의 생각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바위든 간에 우리한테 상관이 없어요. 물론 우리의 친구, 동료들 중에 저 바위가 유대인의 바위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그룹이 있어요. 절대로 이단은 아니죠. 우리의 친구인데도, 우리의 동일한 학자고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저것을 강조하는 그런 부류가 아주 소수로 있어요. 그거를 흔히 사조상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불러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소수라는 거죠. 세대주의. 그럼 우리는 뭐냐? 비세대주의. 저 사람들은 세대주의. 바로 이 세대주의에 대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이 바위가 유대인의 바위가 맞다. 유대인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현상들이 뭐예요? 극단적으로 나오면 땅 밟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랍인의 땅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거기를 돌아요. 이 발상은 그것이 무너지라는 거 아니에요. 여리고처럼. 무너지라는 그런 발상들은 저희가 무너져서 저희가 유대인의 바위가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염원이 그들의 그 발상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같은 생각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 바위는 누구의 바위든 상관이 없어요. 계시록에 새로운 유대 성전의 건립이라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저희는 그걸 믿어요.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대에 얘기하시는 새 예루살렘의 건립은 저런 지역적인 건립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세워지는 영적인 교회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저런 지역적인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지역적으로라고 생각하면서 강하게 이거를 드라이빙해 나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또 그거를 동의하는 또 그룹들이 있다는 거죠. 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대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저는 이 바위부터 모든 비극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이어서 동일한 그 분류이긴 하지만, 여러분 한국에 노사모가 있었었죠? 노사모가 뭔가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사모한 사람들의 모임이 노사모의 약자잖아요. 저는 이때 없었어요. 터키에 있었는데, 아무튼 미국에 부사모가 있어요. 이 부사모를 다른 네임으로 예사모라고도 불러요. 야, 그러면 뭘까요? 이 예사모는 뭐의 약자일까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부시를 사모하는 모임과 동일해요. 바로 제루살렘 프레어 팀.org라는 곳을 들어가시면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 이 사이트는 시편 122편 6절을 그들의 슬로건으로 외치면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고, 예루살렘이 잘 되는 게 자기들이 잘 되는 거고,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무슨 일이 있어도 보호가 돼야 되고 최고로 우선순위를 갖고 이 일들을 행하는 강력한 세대주의 신학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동조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임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이 예사모로 이제 제가 붙인 거죠. 저희들이 붙인 건지만, 이 예사모라는 이 그룹이 미국에서 사실은
부시를 당선시켰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후원하는 그룹이 예사모 덕분에 자기가 대통령이 됐으니 예사모가 바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위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시 정권 당시에 모든 대통령 중에서 가장 친이스라엘 정책이 강했던 그런 시기예요. 원조도 가장 많이 했고 무조건 그 이스라엘을 두둔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자연적으로 중동이 긴장이 돼요. 무조건 이스라엘 편이니까 지금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는 어느 쪽 편을 들지 않고 좀 싸우지 않고 잠잠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해결점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사모를 중심으로 당선이 됐던 부시는 그 일을 후원했던 그룹을 봐서라도 자기는 아주 강한 친이스라엘 정책으로 드라이빙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중동의 긴장을 조성시켜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돼요. 미국의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 중에서 만약에 중동 평화로만 본다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 게 훨씬 더 중동의 평화를 유지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공화당은 강력한 이 친이스라엘 정책이 강하기 때문에 중동에는 긴장이 되고 또 이스라엘을 두둔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정책들을 다 옹호하고 지원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연결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중동을 너무 복잡하다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한 슬라이드로 중동을 한번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중동이 이렇게 복잡한 상황을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로 요 얘기예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이건 한국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인데, 자, 이것을 제가 역할 분담을 하겠어요. 누가 시어머니고 누가 며느리고 누가 시누이인지를 보십시오. 자, 싸움은 며느리인 아랍과 시어머니인 이스라엘 간의 충돌이에요. 1948년에 이스라엘의 건국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비극이 또 2차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자기의 땅을 회복하고자 하는 며느리들의 아랍인들과 또 안 들려주고 이제는 사수하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간의 충돌과 전쟁이 모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랍과 이스라엘 간의 충돌인데 신우이 격으로 미국과 서방이 들어와서 누구 편을 들어요? 이스라엘 편을 들으니 아랍인들의 눈에는 누가 더 밉다고요? 원래는 이스라엘이 밉죠. 그러나 이스라엘 편을 자꾸 부추기고 동조하고 원조를 주고 하다 보니까 미국이 더 밉고 서방이 더 밉게 보여지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 이퀄 기독교인으로까지 생각을 했던 아랍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 반기독교 정신 또 반선교적인 그런 행태들이 중동에 지금까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테러로 일어났고 가장 극적인 그런 테러의 바로 역사적인 사건이 9.11 사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11 사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이 미국의 강력한 친이스라엘 정책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9.11은 안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이 자극을 했던 부시 정권이 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보복을 해가지고 또 그 보복 사태가 뭐예요? 사담 후세인 정권이 없어지면서 더 없어지면 평화가 올 것 같이 생각이 되었지만 더 아수라장이 돼버리는 것이 중동의 사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무슬림 하면은 다 한 사람, 한 형제 가족으로서 한 공동체로서 다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으셔요. 그래서 세계의 무슬림 인구는 뭐 극단적으로 보면 20억까지 된다고 바라보시는 분도 있고, 뭐 한 15억, 16억, 17억까지 이렇게 그렇게 많은 그 무슬림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들은 참 단단히 뭉쳐있다라고 생각되지만 전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순니와 시아로 지금 나뉘잖아요. 무슬림들의 그 종파에 의해서. 순니와 시아는 원수예요. 이 시아와 순니의 그 원한의 골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여러분들 무하마드가 살아있을 때 4명의 오른팔들이 있었습니다. 4명의 오른팔. 이 4명의 오른팔들이 무하마드가 죽고 나자 차례대로 칼리프, 즉 그 이슬람의 종교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리더십이라고 불려지는 정통이다. 살아있을 때 됐다 해서 이 정통 칼리프 중에 4번째가 알리라는 사람이에요. 알리. 근데 이 알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무하마드의 사촌이에요. 직계 사촌. 같은 혈통을 가지고 있는 같은 피로 이어진 사촌에다가 심지어는 자기의 사위예요. 사위. 딸을, 거기는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런 결혼들이 흔했기 때문에 자기의 직계 사촌인 동시에 딸을 준 사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칼리프 4명 중에서는 이 4번째인 알리만이 혈통이에요. 그러니 알리를 추종한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우리만이 정통이다. 피가 혈통이지 뭐 다른 건 소용없다. 근데 나머지 3명의 칼리프들은 그래 너희들이 정통이 맞아. 그래 가져가라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자기도 자기의 정당성을 세우기 위해서는 피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날 많은 사람들의 만장일치를 통해서 정통성을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어. 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사실은 속으로는 피가 중요하다고 스스로가 인정할지 몰라도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피가 중요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3명의 칼리프들은 자연스럽게 비혈통 칼리프였지만 이 4명의 네 번째인 알리만이 정통 칼리프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시아의 시작이에요. 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혈통에 의해서 태어난 것은 다 시아야. 그러니 이 세상의 무슬림들 가운데 시아가 많겠어요? 순위가 많겠어요? 당연히 시아가 많죠. 아주 극소수예요. 뭐 전체 무슬림 가운데 고작 10%밖에 안 된다요. 90%가 다 그냥 비정통, 비혈통 무슬림들인 거야. 그러니 시아가 지금 이 무슬림들이라고, 순니 무슬림들이라고 하는 이 바닷속에 갇혀있는 섬 같은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순니의 눈에는 저 시아 무슬림이 자기가 정통성을 주장하고 혈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미워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알리가 칼리프 당시에 그들의 정적인 순니 무슬림들에 의해서 학살을 당해버려요. 그 전 가족이 다. 그것이 이라크에 있는 까르발라라는 지역이에요. 현재 이라크에 있는. 그것을 까르발라의 비극이라고 얘기하고 시아가 순니를 천적으로 완전 원수 중에 원수로 여기게 된 사건이에요. 왜? 씨를 말려버렸어요. 시아를. 다 죽였으니까. 그래가지고 간간히 조금씩 혈통으로 남은 사람들이 이어져서 오늘날 시아로 이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알리뿐만 아니라 알리의 아들인 후세인까지도 까르발라에서 가족 전체가 다 학살을 당하는 사건이 순니 무슬림에 의해서 자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시아 무슬림들이 기억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하는 한 절대로 용서는 없어요. 특별히 무슬림들에게는. 그러므로 무슬림들 중에서 순니와 시아는 뭐다? 원수다, 원수. 하나로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로 되는 모양들이 보여요. 중동에서 가끔 보면은. 자, 이거는 어떻게 된 일이냐? 조금 이따가 설명을 더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원수지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5번째 웜업으로 하나 드리는 것은 이런 중동의 모든 전쟁과 충돌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결과는 뭐냐면 난민밖에 없어요. 지금 중동의 수많은 난민이 전 세계 난민들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예요. 그것도 무슬림 난민들. 이 많은 무슬림 난민들이 지금 UNHCR의 통계에 의하면 2023년도에 총 1억 명을 돌파했어요. 누적 통계. 전 지구촌에 1억 명이 지금 난민으로 이 지구촌을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난민들이 이렇게 지금 전 세계상에 있고 우리나라도 난민을 수용하는 나라가 된 거 아세요? 이거 굉장히 대단한 사실입니다. 국격이 팍 올라간 사실이에요. 물론 팍 올라간 국격에 비해서 그 난민들을 대우하는 관리 시스템이 아직은 너무 약하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10만이 넘는 난민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신청을 해가지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소송 중에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예멘 난민부터 시리아 난민, 아프간 난민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란, 이라크를 통해서 또 들어온 난민. 이런 난민들이 지금 아프리카에서도 좀 들어오고 있고요. 이런 난민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터키인들도 쿠르드 사태 때문이라도 저희 교회의 반 정도가 다 난민이에요. 그래서 이 난민이 세계의 지금 이슈인데 뭐 누가 뭐래도 선교가 아니든 간에 이슈예요. 근데 이 교회가 특별히 이 난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 중에 저는 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웜업을 끝나고 이제 2번째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중동에서 그동안 있었던 분쟁들을 한번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8개 정도를 제가 한번 추려봤어요. 중요한 것만 추린 거니까 뭐 얼마나 많겠어요. 이거 말고도. 그러나 요 8가지를 가지고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년에 이스라엘의 건국은 전체 중동을 비극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시작이 됐어요. 사실 이스라엘의 건국은 여러분들도 역사를 이미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땅이 이스라엘에게 돌아온 건 아니었어요. 2000년 동안 팔레스타인이 그 땅의 주인이었고
그 땅에서 2000년 동안을 살아가던 팔레스타인이 서방의 결정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유대인의 나라라고 선포를 하게 된 것이 사건이 되면서 갑자기 이스라엘이 건국이 된 거예요. 1948년에. 그 뒤로부터 수많은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중동에서 발생하게 됐고,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 땅을 찾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전 아랍인들이 하나가 돼서 팔레스타인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전 아랍인의 그런 사이에서 이 이스라엘만 고립돼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조건 견뎌내야 되고 더 강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신무기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자신들의 이 국방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왜? 과거처럼 더 이상 우리는 흩어지지 않겠다는 그 각오가 어느 나라보다도 강한 거죠. 그래서 48년에 생긴 이 이스라엘의 건국은 팔레스타인과의 갈등과 또 한때는 전쟁, 또 여러 가지 그 아랍인들을 뒤로 배경으로 해가지고 1차, 2차, 3차, 4차 전쟁, 또 아랍 전쟁, 전투 막 이래가지고 끊임없이 지금까지 돼 왔어요. 지금 끊임없이. 근데 놀라운 거는 다 이스라엘의 승리였어요. 놀랍지 않아요?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이 패배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를 분석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정신력인 것 같아요. 더 이상 뒤로 갈 곳이 없어. 여기서 지면 우리는 끝나는 거야.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더 이상 나라 없는 그런 백성으로 살고 싶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 강한 그 생각, 이 생각이, 정신력이 자기보다 훨씬 많은 아랍 군대를 이겨버렸어요. 그에 반해서 아랍인들은 오합지졸이기도 하고 그런 그 무기도 별로 없고 또 그런 이스라엘 같은 정신력은 없다는 거죠. 같이 동참해서 팔레스타인 사람을 뒤에서 도와주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래서 이런 그 분쟁이 사실은 모든 시작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가 바로 순니와 시아의 전쟁이라고 불리우는 이란, 이라크 전쟁이에요. 이거는 서방 세계가 없는 것처럼 사실은 이해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당시에 대리 전쟁을 했던 전쟁이에요. 사연인즉슨 이란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란은 그동안 친미 정권인 팔레비 정권으로 자유가 아주 있었고, 중동의 뭐 파리 이런 식으로 생각할 만큼 아주 그 잘 사는 나라였죠. 석유가 워낙 많은 나라니까요. 팔레비라는 정권 당시에. 지금도 세계 석유 그 생산량, 또 매장량의 빅5 중에 하나가 이란이에요. 그 정도로 이란은 가난하면 안 되는 나라예요. 지금 최고로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돼버렸어요. 지금 결과적으로. 그러나 가난할 수가 없는 나라인데 이 이란이 팔레비의 독재, 팔레비의 부정 이런 것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분노로 이 팔레비 정권을 몰아내자고 하는데, 이 몰아내자고 하는 앞장선 그룹이 이슬람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당시에 그 얘기를 들어보면 국민들은 사실 이 호메니 정권을, 이란 이슬람 정권을 원하지 않았대요. 그러나 대체할 정권이 없었어. 자기의 선봉에 서가지고 저렇게 우리를 대변해서 적극적으로 팔레비와 싸우는 저 이슬람 정권을 사실은 원치 않아도 원할 수밖에 없는 게 현지 상황이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결국은 그 정권이, 팔레비 정권이 망하고 호메니의 이슬람 정권이 등극을 한 거예요. 그때 호메니가 등극을 하면서 전 국민에게 공언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당신들이 팔레비 정권 당시에 그 팔레비의 부정으로, 독재로, 독식으로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워진 것을 내가 아는데, 나 호메니는 이 정권을 잡자마자 전 국민에게 단 1원도 세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세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니 얼마나 매력적이었어요. 그러니 거기에 더 사람들이 두둔을 하고 또 따르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됐는데, 자, 80년도에 79년도에 일어났으니까 80년도로 계산하면 지금 40년이 넘었어요. 지금 이 호메니 정권의 40년의 결과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잘 살 줄 알았는데 더 못 살게 됐고, 또 민주주의가 차라리 좋았다는 얘기를 전 국민들이 해요. 그 정도로 지금 이란은 완전히 몰려있는 나라인데 단 하나 이슬람의 시아 정권의 대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호메니가 79년도에 이슬람 혁명을 성공시키면서 바로 했던 전쟁이 바로 사담 후세인을 향한 전쟁이었어요. 왜 같은 무슬림끼리 왜 전쟁을 합니까? 왜냐하면 바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 당시에 있었던 아까 얘기한 까르발라라고 하는 곳이 모든 시아의 성지예요. 성지. 근데 이 순니들에 의해서 지금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 전쟁을 통해서 거기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호메니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전 국민들을 동기부여를 줘가지고 저 까르발라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저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아 무슬림들이 지금 학대를 당하고 있다. 저 순니 사담 후세인들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일으킨 전쟁이 바로 이란 이라크 전쟁인데 당사자들끼리만의 전쟁이면은 뭐 그래도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여기에 러시아가 들어왔죠. 미국이 들어왔죠. 그리고 이런 국제 전쟁에 의해서 유엔이 막 들어오면서 중재를 했죠. 거의 10년을 간 전쟁으로서 아무도 누가 이기고 졌다는 얘기를 못할 만큼 사상자만 많이 냈던 전쟁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 뒤로 큰 사건 중에 하나는 바로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이 바로 사담 후세인 정권을 제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번 9.11 사태의 배후에는 사담 후세인이 조종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들의 그 첩보에 의해서 나타났는데 빌미가 없어 들어갈 이 미군이 어떻게 해서 들어간지 기억하세요? 화학 무기가 쓰여졌다는 것을 빌미로 그 화학 무기를 쓴 사담 후세인 정권을 제거하고 찾아내겠다고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는 화학 무기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담 후세인만 제거가 되는 결과를 입었어요. 자, 이 사담 후세인이 제거된 뒤에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란과 이라크가 지금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이란과 이라크가 싸웠는데 바로 종교전쟁이라고 했는데 이라크의 구도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라크는 사담 후세인이 힘으로 소수의 순니가 다수의 시아를 지배했던 구도였어요. 이라크는. 그러니 사담 후세인의 그 정권이 미국에 의해서 이렇게 없어지니까 무슨 결과가 나겠어요? 상식적으로. 시아만 남는 나라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은요. 이란, 이라크가 다 시아 국가가 됐어요. 그리고 사담 후세인이 제거된 뒤로 사담 후세인의 그 잔당들, 소수로 남아있는 그 사람들은 그 땅에 있으면 이제 아마 죽을 거예요. 당연히. 밟혀 죽일 것 같아. 당연히. 그러니 피해야 되잖아. 소수로서. 피할 곳이 없어. 그래서 나간 것이 IS예요. IS의 탄생은 사담 후세인의 정권의 붕괴가 없었다면 안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소수로서 이제 시아만 남은 이라크 땅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도망가면서 세운 게 바로 IS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카에다의 잔당, 그리고 이 사담 후세인의 잔당이 합쳐져가지고 IS라는 그런 테러 집단인데 나라같이 이렇게 영토를 확보하면서 큰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피해를 주게 됐죠. 이란 이라크 전쟁이 이제 역시 이것도 미국이 지금 개입이 된 전쟁으로 아랍인들에게는 큰 상처와 원한 감정을 사게 됐죠. 최소한 화학 무기가 발견됐으면 그래도 저들이 들어올 수 있는 정당한 그런 이유가 될 텐데 화학 무기도 발견이 안 됐으며 사담 후세인만 제거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순니의 맹주였어요. 시아는 이제 호메니 이란이었지만 순니들의 맹주는 사담 후세인이었거든요. 근데 이 순니의 리더가 제거된 거예요, 지금. 자, 네 번째는 이러면서 이제 생긴 게 뭐냐면 이제 국민들이 각성을 하게 되는데 바로 튀니스라는 그 북아프리카의 조그만 나라에서 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이 취직을 못해. 그래서 할 수 없이 행상을 해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하는데 튀니스의 공무원이 그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하는 행상 행상을 단속을 해가지고 제거해버려요. 당시 튀니스의 공무원이. 여기에 이 사람이 열을 받아서 부신자살을 해버려요. 근데 이 아랍의 봄이라고 불리는 것을 한편으로는 자스민 혁명이라고도 부르는데 튀니스의 국화예요, 국화. 그래서 자스민 혁명이라고 부르는 이 혁명이 어쩌면 성공이잖아요. 성공이라는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정권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 모든 아랍의 봄에 도미노같이 생기는 이 정권의 변화, 독재 정권의 타도는 어떻게 생기냐면 SNS, 유튜브, 카메라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아무리 독재를 해도 입에서 입으로 나가는 정도만 없었지 증거가 없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SNS에 이런 그 유용한 그런
이 빈번한 사용이 전 세계에 이 독재를 신고하는 바로 도구가 된 거죠. 그래서 아랍의 봄의 성공은, 또 자스민 혁명의 성공은, 혹은 또 아랍의 민주화 항쟁이라고도 부르는 성공은 바로 SNS 덕분이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 찍고 유튜브로 보내고 또 서로 간에 이런 자기 자신들의 그 당한 얘기들을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소식을 전하면서, 두 번째 이 아랍의 봄이 성공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군과 경찰이 시민군의 편에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독재 정권을 인정하면서 더 이상 나는 그러면 이 리비아의 까다피라든지 또 이집트의 무바라크라든지 또 튀니지아의 그런 정권을 내가 돕지 않겠다고 해서 시민 편에 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오합지졸의 시민군이었지만 군과 경찰이 시민군을 도와요. 따라오고 계시죠, 잘? 그래서 모든 그 북아프리카서부터 이 사우디 반도까지 넘어가면서 모든 나라의 독재라고 불리우는 그 당시의 나라들이 다 뒤집어져요. 도미노처럼. 왜 그래요? SNS 덕분, 두 번째는 군경의 시민군과의 협조. 요것이 이 성공의 요인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다 도미노처럼 뒤집혀가지고 정권이 바뀌고 있는 가운데 시리아로 와요. 시리아로. 근데 이 시리아가 안 뒤집혀요. 왜 안 뒤집혀지겠어요? SNS도 있을 텐데. 군경이 아사드의 그 정권을 떠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시리아의 시민군도 얼마나 오합지졸이겠어요. 근데 군경이 돕질 않는 거예요. 아사드 정권과 확 일치가 돼가지고 아사드 정권을 보호하고 지키다 보니까 이 시민군이 이 아사드 정권을 타도할 만한 힘이 없어요. 두 번째 더 여기에다가 알파로 하나 합사한 게 하나 더 있는데 러시아예요. 러시아가 갑자기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돕기 시작한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러시아나 이런 강대국들의 수입, 국제 그 수입원 중에 하나가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 아시죠? 무기예요, 무기. 이 국방 산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다른 나라로 이런 것들을 수입해가지고 벌어들이는 수입이 막대합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중동에 얼마나 분쟁과 전쟁과 전투가 많아요. 근데 러시아의 그런 모든 무기가 중동에 팔리는 유일한 판로가 시리아야. 그러므로 시리아는 절대로 러시아 측에서 보면은 망하면 안 돼요. 판로가 끊기게 되고 수입이 없게 되고 러시아는 경제에 타격이 입는 거야. 그러니 러시아는 시아고 순니고 중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아사드 정권을 지켜야만 해. 그래서 러시아까지 개입을 해서 군경과 아사드 정권과 러시아가 하나가 돼가지고 이 시민군들을 몰아내니 당할 재간이 없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는 난민이 대거 발생하게 돼서 시리아의 거의 인구의 전체 반 이상이 지금 다 난민으로 빠져나갔어요. 그중에 터키가 가장 붙어있는 나라잖아요. 400만이 넘어요. 현재 시리아에만 들어간 난민이 400만이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 더. 그래서 이런 시리아 내전을 통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 시리아가 순니일까요? 시아일까요? 시아입니다. 근데 이것도 아사드 정권만 시아예요. 나머지는 순니예요. 그러니 아사드 정권, 이란, 이라크 뒤집혔으니까 이렇게 세 나라가 시아 국가예요. 원래는. 근데 요 세 나라만 똘똘똘 뭉쳐야 된다. 왜냐하면 다 시아, 순니라는 원수의 국가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도움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니는 시아를 미워하는 가운데 저렇게 시리아 내전이 벌어지면서 상당히 그 순니가 어디 편을 들겠어요? 시아와 대항해가지고 미국 편을 들어. 왜? 러시아가 어디 편을 들었다고요? 아사드 정권이 시아 편을 들었잖아. 그러니 미국도 시아 편을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반대편인 순니 편을 들으면서 이것이 순니와 시아의 전쟁처럼 보이지만 또 대리전으로 미국과 서방과 러시아가 또 들어와가지고 심지어는 뭐 비공식적이지만 이 북한 무기가 발견되기까지 해가지고 중국과 북한까지도 연결된. 그래가지고 그런 그 대리전 양상으로 시리아의 이런 그 전쟁은 지금까지도 사실 계속된다고 봐야 돼. 지금까지도. 2011년에 시작된 전쟁. 최근에 또 2014년도에는 예멘이라고 하는 시아 반군이 나타났어요. 시아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 예멘 바로 아래에 있는, 바로 위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기는 순니인데 시아로서 지금 자꾸 국경을 위협하니까
그냥 공격을 해버리는 거야. 공습을 하고 이 시아 반군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순위를 한 게 아니라. 그 예멘에 있는 시아 반군을 향해서 공습을 하면서 예멘 내전이 있는 상황 속에서 순니 편을 들으면서 사우디가 들어가 버려. 이것이 지금까지 후티 반군이랑과 또 뭐 사우디 정부와의 싸움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 지금까지 이게 예멘 내전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예멘 사람들 많이 들어온 이유도 다 여기서 기인이 돼. 좀 빨리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일어난 게 바로 작년에 11월에 이스라엘이 하마스와의 전쟁인데 아시다시피 뭐 하마스가 갑작스럽게 이스라엘의 축제 때 가가지고 인질을 많이 잡아갔던 그 사태로 시작돼가지고 이스라엘이 보복을 하고 가자 지역을 공격하고 이런 무력 충돌이 계속됐던, 요즘은 좀 잠잠하지만 이런 것이 결국은 뒤에 이 하마스가 순니예요. 순니. 팔레스타인 순니입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 순니가 이스라엘과 싸운다 하니까 시아도 이스라엘 편을 들지 않더라고요. 시아가 순니 편을 들어요. 그래서 이 하마스 편을 들어. 시아의 유명한 그 테러 단체 이름은 뭘까요? 헤즈불라가 있어요. 레바논의 헤즈불라. 이 헤즈불라가 이스라엘에게는 더 무서운 존재예요, 사실은. 그러나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에 같이 살면서 하마스는 당이에요, 당. 정당이란 말입니다. 어떤 테러 단체 이름이 아니에요. 이 정당으로서 정권을 잡은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킨 게 바로 이 전쟁이죠. 그러니 이 하마스의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은 대부분 반대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했냐, 전쟁을 원했냐, 당신 덕분에 또 난민으로 우리가 또 전락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그 원성들이 잦았던 전쟁이 이 하마스예요. 그러니까 하마스도 입지가 너무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자기가 안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하마스가 안 되면은 또 다른 당이 되면 자기의 입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하마스로서는 뭔가를 해야 돼요. 해가지고 자신들의 입지를 굳건히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스라엘을 향한 전쟁 결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런 모든 분쟁과 충돌 사이에 키워드 하나가 있어요. 이 키워드 하나만 사실은 먼저 얘기했으라면 이 얘기를 들을 필요도 없어요. 답이 다 이걸로 풀려요. 뭔지 아세요? 자국의 이익이에요. 모든 게 자국의 이익으로 다 풀려요. 이 자국의 이익은 어제의 원수가 오늘에는 자국의 이익으로 말미암아 친구가 되는 거예요. 또 어제 친구였지만 자국의 이익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변하는 정세가 전 세계도 마찬가지고 중동도 그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한 정당이었던, 그리고 팔레스타인 주민들도 원치 않았던 그런 하마스에 의해서 일으킨 전쟁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팔 전쟁이라기보다는 이하 전쟁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너무 크게까지 팔레스타인까지 우리가 오버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이 하 전쟁에서 그들이 요구하는 동상이몽들이 있어요. 서로 간에 이 전쟁을 하면서도 생각하고 있는 내심이 서로 달라요. 바로 이 국익의 차원에서 생각을 하는 건데 뭐가 있는지 잠깐만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이런 그 동상이몽 가운데 하마스는 자신들의 약해진 입지를 만회해 보려고 하는 의도가 이번 전쟁에 희생을 시키더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이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손을 잡으려는 조짐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사우디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손을 잡는 게 나아요. 심지어는 사우디는 메카가 있어가지고 모든 세계 무슬림의 성지고 센터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우디가 자신들이 원수로 알고 있는 이스라엘과 그의 친구인 미국을 정식적으로 주둔시키는 역할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 미군이 그들의 성지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지역에 주둔시키는 것은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근데 사우디의 존립을 위해서는 어떤 파워가 필요해. 그게 미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종교나 이런 이념을 떠나서 자신의 존립과 이익을 위해서는 미국도 사우디로 들어가고 그럼 사우디도 지금 이스라엘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국익이라는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침공하는 시기에 이 하마스가 한번 이스라엘을 쳐가지고 너 정신 차려라. 네가 지금 이스라엘과 손을 잡을 때냐. 네가 아무리 순니지만 너는 같은 무슬림으로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구도가 사실은 더 심각했죠. 지금 이스라엘이 가장 무서워하는 나라는 사실은 이란이에요. 왜 또 이란일까요? 핵무기 때문에 그래. 핵. 언제 그래도 이란은 좀 삐꺼덕해가지고 좀 또라이 기질이 있어서
단추 누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그래도 좀 나은데 이란은 그냥 또라이 기질 때문에 이 버튼 누르면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사정거리에 있는 이스라엘은 그 핵전쟁에 의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바로 그 본인 나라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절대로 다른 모든 나라보다도 이란이 가장 두려운 존재고 이거를 위해서 선제 공격을 한다고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이란을 아예 박살내버리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란을 중심으로 한 시아파와 그 외에 순위를 중심으로 한 사우디 중심의 이 순니가 서로 지금 갈등 구조에 있는 가운데 너희들이 싸울 때가 아니다. 이스라엘을 동일한적으로 공적으로 여겨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마스의 입지가 중동에서 굉장히 무슬림들의 무장단체들이 입지가 약해졌어요.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 여기 있다, 나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이게 하마스의 꿈이었어요.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럼 뭘 원하느냐? 당시에 그 네타냐후는 지금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원성을 이끌어가는 정권이 바뀔 위기에 있어요. 더 이상 그 이스라엘 국민들의 환심을 살지 못하고 쫓겨날 위기에 있는 게 바로 지금 네타냐후 정권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하마스의 전쟁이 네타냐후를 살려줬어요. 우리가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를 믿어야 된다. 우리 정권이 한 번 더 해야 된다. 이거 기억하시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서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강경 대책을 하는 이유는 자기의 정권 유지가 더 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를 활용한다. 이거를 국민들도 알기 때문에 지금 원성이 대단합니다. 신임을 더 잃었어요. 네타냐후 물러가라. 더 이상 우리는 전쟁이 싫다. 또 하나 네타냐후가 한번 발설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절대로 알-아크사라고 하는 그 돌덩어리가 있는 그 회당이 절대로 자기네들의 돌아올 어떤 구실이 없어. 근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그걸 한번 뺏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내 하마스를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이란 전쟁은 올 4월에 바로 일어났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먼저 사실은 그 빌미를 준 거죠. 아시다시피 그 레바논에 있는 이란 대사관을 공격을 해가지고 이란의 중요한 그 국경 수비대 그 중요한 인물들을 다 박살을 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아주 요격을 해가지고 중요한 사람들을 다 살해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응징이 이번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명분은 있어요. 나는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다치고 죽은 거에 대해서 난 응징한다라는 명분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전부 대리전이었어요. 이란이 앞으로 나선 적이 없었어요. 다 헤즈볼라를 레바논을 이용하고 또 시리아를 이용하고 이라크를 이용하고 또 심지어는 옆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을 이용해가지고 했지만 이란이 본 모습을 보인 것은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즉 본토에서 자기의 이란 본토에서 미사일을 쏴가지고 이라크를 공격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의아한 얘기고 이란이 드디어 자기의 본 얼굴을 나타냈다는 것은 전면전의 양상까지도 있는 정말 위기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 미사일들이 날아가는 게 아이언돔이라는 이스라엘의 그런 방어 시스템으로 말미암아 덕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피해자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이 피해자가 없는 것 중에 또 하나의 일조한 것이 뭐냐면 공격한다는 얘기를 미리 했어. 이란이 우리 이스라엘 공격하겠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다 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차원에서도. 아니 이게 어떻게 진짜로 그 사람들을 사상을 주기를 원하고 공격하기를 원하면은 날짜를 어떻게 줄 수가 있어요. 대충 이 날짜에 우리 공격하겠다. 아이언돔 발동시키죠. 방어 체제를 갖추죠. 이건 빈말이지만 우리나라도 아이언돔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서울에 하나 이렇게. 얼마인지 모르겠네. 멋있더라고요. 그 아이언돔으로. 아무튼 그 아이언돔 덕분에 피해자가 거의 없이 이제 끝나버렸는데 이스라엘이 네타냐후의 입장에선 여기서 끝내기가 아쉬워. 어떻게 해야겠어요? 정권 유지를 위해선 한 번 또 박아야지. 응?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세계적으로 역시 이란한테 한 번 당하고 너희들 별것도 없구나라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므로 한 번 또 응징을 해야 돼. 이번 응징도 이란으로 직접 공습을 한 거지만 아주 미비해요. 피해가. 그러니까 서로 간에 알면서 우리 여기 있다. 서로 간에 창피하지 말자. 명분을 세우자는 식으로 주고받은 공격처럼 마치 보여요. 이번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까지도 이제 긴장 관계가 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소강 상태예요.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자, 이제 정리를 좀 하겠어요. 오늘 시대에 따라서 물론 이제 짧게지만 중동 분쟁의 요약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이 첫 번째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중동 이슬람 지역에서 뿌리 깊은 종파의 분쟁 때문에 많은 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순니와 시아의 종파는 끝까지 하나로 될 수 없는 원수지간이다. 두 번째는 국제사회에서 누가 뭐래도 자국의 이익이 우선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국의 이념을 위해서 종교보다도 다 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종교가 마치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죠.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여러분 유대교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그렇게 미워하는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은요, 무슬림들은요, 이 이스라엘을 적으로 여겼어요. 그 순니 무슬림들 중에 하나가 터키예요. 터키도 무슬림 국가예요. 99%가 무슬림인. 근데 지금부터 10년을 넘게 이스라엘과 해상 합동 훈련을 같이 하고 또 주고받는 그것이 뒤로 보면 무역량이 작지가 않아요. 터키는 끊임없이 그 많은 그 식량들을 소화할 데가 없으니까 세계 곡창지대인 터키가 그 생산한 식량과 물을 끊임없이 터키로 팔아요. 비밀리에. 그거는 비밀이라 할 수 없죠. 그 지표가 나오니까. 근데 또 이스라엘은, 터키는 지금 쿠르드 사태 있죠. 이란 사태 있죠. 시리아 사태 있죠. 또 이쪽 국경이 7개나 되는 그런 나라로서 최고가 안보예요. 터키도 안보예요. 이 안보를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신무기와 이 산업이 더 강화가 돼야 되는데, 미국이 아니라 모든 국방품들은 이 무기와 함께 이스라엘에서 수입을 합니다. 식량과 물을 수출하고 신무기와 국방 산업 그 도구들을 다 수입하는 거예요. 자, 겉으로는 욕하고, 지금 터키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욕하는지 아세요? 그런데도 뒤로는 그 지표를 통해서 보면 무역 수지가 훨씬 높아. 계속적으로 거래를 한 거야, 10년 동안을. 원수라고 겉으로는 얘기를 하면서도.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자국의 이익이 모든 걸 우선한다는 거를 여러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사태도 마찬가지지만. 세 번째는, 모든 분쟁에는 요즘 뭐 네고시에이션, 이 상호 협상과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냥 한쪽이 그냥 창피하게 지는 것은 원치 않아요. 어느 쪽도. 그럼 끝까지라도 싸울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간에 명분을 갖춰주면서 적당히 양보하는 것이 최상이에요. 중동 분쟁의 지금 해결점을 제가 약간 제 생각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세 번째도 이제 그건 제 의견이지만, 중동 분쟁에 과연 그럼 해결점이 있냐는 거죠. 우리의 의무는 사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면적으로 질문을 한 것들을 제가 보니까 이 질문이 참 많았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해결점 중에 하나, 협상이 필요해요. 협상이 해결점이라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엄마가 빵을 자르는데 두 형제 중에서 형이 자꾸 자기가 자르겠다 그러는 거야, 그 빵을. 그러니까 엄마가 형의 속셈을 알잖아. 아들의 속셈을. 뭐예요? 자기가 잘라가지고 큰 쪽을 먹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는 거야. 네가 잘라라 그래. 그렇게 인정을 해. 근데 선택은 동생이 하게 하라. 어떻게 돼요 그러면? 형이 그러면 어떻게 자르겠어요? 최대한 반으로 자르겠지. 왜냐하면 동생도 큰 쪽을 고르지 작은 쪽을 고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협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양쪽이 다 만족해야 돼. 협상은. 이런 분쟁의 해결점이 협상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이런 그림이 있어요. 저렇게 경운기가 지금 지나가는데 논밭에 물을 주기 위해서 지금 호수가 지금 겉에 있어. 저 경운기가 지나가면서 저 물호수들을 다 파헤쳐버리고 논밭에 물을 줄 수가 없어. 그러니 서로 싸우는 거야. 못 지나간다. 난 지나가야 된다. 못 지나간다. 지나가야 된다. 방법은 뭐예요? 땅을 파서 호수를 도로에만 밑으로 가서 다른 쪽으로만 통과시키면 경운기도 갈 수 있고 호수도 트어지지 않고 물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농기계는 무조건 지나가야 되고 호수는 밟힌다고 서로 안간힘을 쓰면서 겨루지만 사실은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모두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요구와 욕구를 구분해서 양쪽 욕구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창의적인 대안을 찾으라. 이 중동 분쟁에 지금 어떻게 이거를 연결시키고 적용시킬 건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셔야 돼요. 이후에도. 어떤 사람이 콜라를 사러 왔어요.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뭔가를 마시려고 하는데 본인이 콜라를 달라고 한 거야, 점원한테. 그랬더니 보니까 콜라가 다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대화는 끝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가겠지. 그러나 이 점원이 똑똑해서 이 사람이 목이 마른 거를 파악해서 콜라는 없지만 사이다는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콜라 대신에 자기를 대처해 줄 만한 목을 축일 수 있는 사이다가 있다고 하니 그럼 사이다로 주세요. 그러면 성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협상이라는 거예요. 점원이 똑똑한 거죠. 안 팔아버리면 그만이지. 그냥 단호하게 그 사람의 질문에 콜라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콜라는 없지만 사이다는 있어요. 이 사람은 사이다든 콜라든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유명한 미국의 65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파이먼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파이먼 교수는 귀차니즘의 최고봉이었어. 귀찮아가지고 스웨덴에서 당신이 물리학상 노벨 수상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했더니 나 귀찮아서 안 가요 그래. 그게 이유야. 귀찮아. 그러니까 막 미국에서도 난리가 난 거야. 이 사람을 설득해서 좀 데려가야 되는데 보내야 되는데 했는데 그 아내가 그걸 해결했어요. 여보, 당신 만약에 당신이 노벨상을 지금 거부하면 최초로 노벨상을 거부하는 작가가 학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신기해서 수많은 기자들과 언론들이 당신을 찾아와서 얼마나 귀찮게 할 건가를 기억하라고. 생각해보니까 가서 받는 게 나아. 그래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거보단 이게 더 귀찮은 거야. 기자들이 찾아와서 자기를 못 살게 굴 걸 생각하니 아내의 말이 맞아. 그래서 스웨덴 가서 받았다는 얘기예요. 뭔가를 좀 감을 잡으시죠?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제 얘기인데 아내가 사실은 가고 싶은 게 양평이야. 양평에 카페가 좋은 데가 있어요. 근데 이 아내가 그래. 나 안 가. 나도 귀차니즘이거든 조금. 나 안 가. 피곤해 막 이러니까 아내가 전혀 할 수도 없는 여보 부산 갈래? 양평 갈래? 나한테 그런 그 딜을 하는 거야. 부산 갈래? 양평 갈래? 그럼 당연히 양평 가야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응? 바로 이거예요. 우리 아내가 내 글을 읽었나 봐. 그래가지고 양평 카페를 불가피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 수많은 그 지난 해들. 다시 한번 적용합니다. 국익이 우선이다. 이런 분쟁 속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나 다른 쪽이나 상생과 이제는 공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제 누구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그 땅이 그 사람들이 살면은 그걸 인정해야지 반드시 그거를 따내야 되고 내가 점령해야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되는 상생과 공존의 시대를 지금 2024년도에 살아가고 있다. 이걸 다 서로 간에 시인하고 인정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이제는 어느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식이 중요해요. 내 나라, 내 국가, 내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250만의 지금 이 이주민이 우리 땅의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단일 국가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다 포용하고 같은 일원으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것이 제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이 모든 분쟁에 있어서 협상과 중재가 반드시 필요하다.